미국은 25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가치를 지금 던진 거죠. 미국장이 좋아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던 제가 미국장에 올인하는 거. 근데 중국이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 제일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투자돼 있던 그 수많은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어디 갈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이 3조 호황이 왔는데 정부의 똥볼 때문에 못 살리고 있다. 3가지 호황이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충분히 그까지 갈 수 있고 오버슈팅하면 3,000도 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가가 좀만 오르면 대기업들이 그게 안 되고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그동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잘 나갔던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2가지를 모두 발로 차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미국이 잘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축통화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GDP의 124%, 그러니까 IMF 기준입니다. GDP의 12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에 필요할 때 마음대로 채권을 찍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미국이 발행한 국고채를 사주는, 그리고 또 금리도 낮춰주는, 그리고 미국 국채가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라라고 협정이니 뭐니 이러면서 미국의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겠다, 우리는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지 않겠다, 또는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4.5% 전후면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30년 만기 국고금리 5%면 매력적인데, 옛날 같으면 이거 엄청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이거 미국 채권 좋다고 뛰어갔을 때는 안 샀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의 달러 약세, 또 더 나가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가게 된다라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시리아계 이민자 아들이죠. 구글 창업자들 다 러시아 사람들이죠. 지금 아마존 그리고 각종 수많은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의 창업자들의 본적지를 쫓아가면 다 해외 태생이죠.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의 그 똑똑한 애들을 미국으로 쫙 불러 모아서 여기서 막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을 시킨 애들 중에 사업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한테 영주권 주면서 미국에서 기업을 키우도록 만든, 이게 미국 대학생들 공부 그렇게 못하는데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 넘쳐나는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데려다 쓰고 경쟁을 시키는, 성공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안 나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일으켜왔던 거잖아요. 근데 딴 데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유학 온 학생을 쫓아낸다? 이건 전형적인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거의 나라를 망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인재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거죠. 또 자기 나라 인재를 해외로 쫓아내는 짓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짓인데, 대표적인 게 중국의 문화 대혁명 같은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학자들 다 끌고 가서 저는 주자분자입니다, 햇발 걸고 테러 당하고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을 펼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경제에서 가지고 있던 중국의 위치가 다 사라졌다가 덩샤오핑 나오고 그때부터 50년 발버둥 쳐서 간신히 지금 올라온 건데, 미국은 200년 동안 25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가치를 지금 던진 거죠.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 되게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보다 미국장이 좋아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던 제가 좀 이제 분산 투자하자, 미국장에 올인하는 거 난 자신 없다. 이번에 테슬라 주가 빠지는 거 17% 빠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기업의 경영자가 그렇게 정치에 몰두해도 되는가. 젠슨 황, 대만 사람이죠. 왜 이런 사람들을, 나라의 어마어마한 국부를 늘려주는 사람들을 왜 외국인을 쫓아내려고 그러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미국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울퉁불퉁할 거다. 지금까지는 포장도로였다면 이제 비포장도로이고, 심지어 절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폴란드랑 인도네시아 좋아요 그랬던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좋아요 그랬냐면요, 요새는 이제 좋아요 소리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심하게 빠진 나라를 좋아해요. 근데 중국이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 제일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홍콩 항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H시어라고 부르는데, H시장 PBR이 작년 가을에 0.5배였어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0.5배. 그러니까 지금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이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 지금 얼마냐면 8,000원 정도 거래되거든요. 또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싸게 거래되는 걸 보면 중국에 대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엄청 비관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근데 망할 나라는 아닌 게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인데다가 이 나라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위안화 표시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가 날 수가 없는 구조. 그럼 디폴트가 안 나면 이런 나라가 외환위기가 안 나면 쌀 때 투자를 하면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좀 좋게 특히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붕괴돼서 경제가 완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고 지금 일본 꼴 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 꼴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 살리려면 일본이 했던 것처럼 그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QQE라는 걸 양적 질적 완화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중국인민은행이 주식도 사고 모기지 채권, 부동산 채권도 사고 심지어 아파트도 사야 되는 그래서 돈을 미친 것처럼 뿌려서 나라를 살려보겠다. 어차피 뭐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 중국 정부는 눈에 불을 켜고 주식시장을 일단 살려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또 상장해서 기업들이 주식을 빨아들여서 계속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죠. 이번 CATL이 홍콩 상장해서 막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을 가져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양을 지금 하는 분위기라 중국 좋게 보고요. 인도는 60년대 한국 같아요. 그 60년대 한국이 두 가지 운이 터졌거든요. 첫 번째 운이 뭐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국교 정상화하는 게 운이 터진 거죠. 물론 국가적 자부심, 자존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한테 가서 그 더 많은 돈을 뜯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억 불에 5억 불 이렇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뜯었는데 7조 달러 정도를 무상과 저금리로 뜯었거든요. 7억 불을. 근데 그때 우리나라 GDP가 30억 불이 안 되던 나라에 일본한테 받은 배상금이 그 정도를 뜯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저금리로 계속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GDP 한 30%에서 몇십 %에 달하는 아무튼 어마어마한 외채, 저금리, 제로금리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그거 돈이 이제 효과가 소진될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연 또 GDP 한 8% 정도 되는 이익을 얻었어요. 이 둘을 얻으며 한국 경제 달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실책들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경제는 일단 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서 뭐 오늘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채 동결 조치라든가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폭주를 했거든요. 그 폭주가 가능했던 게 63년부터 71년 사이에 우리의 경제가 너무 좋았던 것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커서 그랬겠죠. 아무튼 그때 우리 60년대 한국 경제가 8년처럼 인도가 대박이 터진 게 중국이 앞에서 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중국 투자돼 있던 그 수많은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어디 갈 거냐? 미국?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트럼프가 임기 달랑 4년이고 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라 망가뜨리고 있는데 미국을 왜 가요?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인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를 미국이 또 관세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바로 인도가 중국 붙어버리면 이게 앞으로 세계 패권 전쟁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솔직히 러시아랑 중국 블록은 붙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 인도까지 가고 인도 가면서 유럽까지도 유화적으로 만약 돌아서면 미국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무게추의 중심을 살짝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행운이 지금 인도에 왔기 때문에 인도를 그렇게 비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 나라가 가보면 저건 나라도 아니고 인프라 개판이고 부패 있고 카스트 제도 있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 다 해외로 나가는 거 다 알지만 우리는 안 그랬냐 이거죠. 우린 뭐 깨끗했어요? 부패 안 했어요? 예? 원조 자금들만 받아오고 그냥 잘 썼어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뭐 민주화 됐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잘 나갔다.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다. 운빨이 거기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도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놈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ETF들이 트래킹 에러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인도에서 움직이는 그 센섹스 지수를 잘 못 따라갔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새는 경쟁이 붙어서 그 수익을 꽤 따라가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도 ETF로 검색하시면 한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거래 좀 잘 되는 거 사시면 돼요. 투자 제가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믿었던 미국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건 정말 미국이 경제적 자살 행위를 하며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뺄 거냐? 갈 데가 없어요. 중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디플레 때문에 저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일본 인제 30년 불황에서 회복됐는데 그건 뭐 투자하려고 그래도 시장 자체가 쭈그러들어 있어요. 유럽? 인제 그 군사비 뭐 규제 이런 거 풀어서 인제 좀 해보자고.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난 지가 3년 반이 지났는데 인제 군사비를 푸네 마냥 아이고 저런 군뱅이들 거북이들하고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번다.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미국이 대안이 없는데 미국이 스스로 저러고 있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해지 수단을 갖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미국 자산 시장이 붕괴될 때 가격이 급등할 만한 자산 없나? 그게 없어요. 잘 없어요. 몇 개 없죠. 그죠? 금밖에 없어요. 금밖에. 근데 코인은 어땠냐면 미국의 레버리지 ETF인 TQQQ랑 코인 값을 비교하면 거의 90%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인이 굉장히 위험 자산인 거죠. 그 주식 레버리지랑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 붕괴될 때 코인이 좀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이럴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코인이 안전자산의 자리를 미국이 달러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자산 자리를 거듭찬 덕분에 코인에게 기회를 왔다는 사람들도 일부 간 거죠. 미래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전체 자산에서 4분법 했잖아요. 4분법 했으면 금을 25% 투자한다 그러면 금의 한 20%? 한 5% 정도만 코인으로 가면 더 앞으로 리스크, 그러니까 어차피 5% 투자한 코인이 맨날 뭐 5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나잖아요. 2022년에 우리 루나 사태 때 다 봤잖아요. 그러니 그걸 우리 자산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크잖아요. 게다가 뭐 코인이 이자 준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건 나중에나 판단해 볼 문제인 거고.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코인은 금과 함께 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쪽으로 은처럼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은도 요새 사상 최고치라며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규제만 풀리면 그걸로 상품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모 채널 가서 한국이 3조 호황이 왔는데 못 살리고 있다. 정부의 똥볼 때문에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3조 호황이 1985년에 왔던 호황을 뜻하는데 그때 세 가지 호황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환율. 그때 막 플라자비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 통화 가치가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그때 900원 근처에 있었어요. 굉장히 환율이 높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재 가치 대비 환이 되게 저평가돼 있었죠. 지금 그렇죠. 뭐 지금 1360원?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평균 환율이 1130원인데 이거보다 지금 200원 이상 높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저. 두 번째가 뭐죠? 국제유가가 하락했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배럴당 130불이었는데 지금 60불이. 얼마 전에 60불 더 깨졌다. 반토막이 났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한국은행 금리가 지금 2.5예요. 더 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3조 호황이 왔다니까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 있는데도 왜 주식시장이 그러면 선거 전까지 박살나 있었냐? 불확실성되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딴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또 대법원에 있었던 그 선거법 관련된 판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3건이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다 역사 교과서에 실릴 일들이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떨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또는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해소된 거죠. 그래서 본대 체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PBR 1배 정도가 2,9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충분히 그까지 갈 수 있고 뭐 오버슈팅하면 3,000도 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유지한 적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PBR 1.7배, 그리고 2021년 우리나라 그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장세 때 1.4배, 1.5배까지 PBR이 갔다가 그 뒤에 다 0.8배까지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죠. 아니 1.7이 0.8 됐으니까. 반토막이 난다요. 우리는 그러니까 PBR 1배 이상 수준에 가서 유지한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수출이 좀 받쳐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3조 호황이 왔으니까 좀 저는 그래도 기업 이익은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슈킹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좀만 오르면 대기업들이 슈킹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한화 땡땡땡땡땡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렇게 오르자마자 막 3조 4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증자를 막 발표해가지고 이번에 또 포스코 땡땡땡 같은 경우도 이채전지 그렇게 주가 폭락했는데도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번에 또 뭐 K뱅크도 들어온다 그러고
막 또 들어올 거야. 엄청나게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힘들 때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또는 실적이 잘 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없이 슈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투자자들이 단타를 치고 지금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개미가 다 팔고 있거든요. 안 믿는 거죠. 이런 장세에서 과연 PBR 1배 이상 간다는 좋아요. 저도 간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더 간다고 보고 여기서 담아야 돼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가. 이게 결국 신뢰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상법 개정 뭐 나오던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때를 보여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법의 개정도 중요한데 시행령 및 그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못하게 적대적 M&A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 수출 잘 될 때 부동산 시장이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100% 올랐거든요. 한 100%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중국이 WTO 가입한 2001년 이후에 중국 수출이 매년 30%씩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나 소재, 자본재를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한 20%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이 다 들썩들썩거렸고요. 특히 그때 지방 도시들이 더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때 제철, 화학, 자동차, 조선 같은 좀 중화공업이라 그러죠. 그 중공업 산업들이 중국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받죠. 그래서 그때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이제 못 올랐는데요. 왜 못 올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를 펼치고 가셨죠. 바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혁신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에 다 혁신도시 만든 거 아시죠? 제 고향 대구만 하더라도 반야월의 혁신도시.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곳은 경북 고령인데 고령 근처에서는 또 김천 구미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들을 다 뿌렸는데 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공공기관 거주자들 중에 상당수, 특히 좀 진급이 걸려 있거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거나 또는 아이가 아직 그 진학 연령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이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그때 들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반짝 회복되던 경제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박살났죠. 그때 이 정부에서 되게 집값이 안 좋다가 2015년에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그 세계 경제 바닥을 쳤던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가 그때 100달러 하던 게 10달러까지 내려가는 의뢰없는 저유가 행진이 벌어지면서 구매력들, 선진국의 국민들의 구매력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인 기름값이 확 떨어지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유럽 경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뒤로도 여전히 비리비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호황이 왔는데 이 호황은 노무현 정부 때 호황이 아니고 반도체 호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잠깐 특정 섹터에서 반도체 호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또 한 100% 올랐죠. 근데 그 100% 오를 때 특징이 뭐죠? 지방은 별로 못 오르는데 지방은 되게 공급이 신속하게 증가를 하는 반면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좀 부족한 가운데 서울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강남 불패가 나타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또 문제 수출 경기 나빠지고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타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세계 경제 나빠지고 특히 유가가 다시 130불. 유가 130불 가는데 경제가 좋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레고랜드 사건이라고 잊어버리신 분 많을 텐데 강원도의 공기업인 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가 채권 만기가 됐는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강원도 도지사님이 안 갚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막 시장금리가 폭등,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 폭등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강남 불패가 말이 돼요? 뭐 완전히 박살났다가 간신히 작년부터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역시 상승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제 부르시던데 국민주권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에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제 방송을 갔는데 박사님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시는 분 그 PD님의 얼굴이 되게 좀 약간 절절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 그 모 공중파 PD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공중파에서 찍었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 냉면을 한국사 하면서 제가 PD님 꼭 서울에 지금 집 안 사도 돼요.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거는 일종의 내러티브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기에 불과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울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벌써 5년 가까이 되네. 그게 이제 2020년 말이었던 거. 굉장히 집값이 폭등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고 1년을 더 올랐죠, 집값이. 그러나 그때 저는 집을 두 채가 있었는데요. 이제 분양받은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났던 걸 사면 옛날에 그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시기에 샀던 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을 팔고 있을 때 PD님이 그 질문을 주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박사님?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기대 심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언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2011년 하우스푸어 사태 직전에 샀으면 그 뒤에 펼쳐진 4년, 5년의 약세장 속에서 그 사람의 자산은 엄청나게 녹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인플레가 났으니까 그때 물가가 많이 오르던 시기였으니까 실질적인 주택가격은 사실 반토막 났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 실제로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가 15% 빠졌는데 물가가 10%만 올라도 25% 빠지는 거고 물가가 20% 올라도 3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택을 살 때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꼭 그렇게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 어떤 집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누가 봐도 당신 강남역 인근에서 10km, 20km 벗어난 데를 사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후암동에서 그때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후암동 그 아주 구축들 사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제가 그 방송을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후암동역이 분명히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 매매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 느끼지 않냐? 내가 봤을 때 이거 10년 안에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생각은 쉽지 않다. 실제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집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자, 빌라 사기, 단독주택 이런 걸 사기 싫잖아요. 결국 그러면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지었던 용적률 400%짜리 살 거냐?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한 대도 안 되는 그리고 용적률은 맥스 받아서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집도 서울에 있는 집이라고 사야 되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벌써 느낌이 오죠. 이게 집 한 채, 서울의 집 한 채라는 것의 목적에 갖고 하면 투자 판단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있어서 여기서 평생 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의 그 자가 보유자들의 평균 주거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나라다. 한국 사람들 10년마다 이사 다니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도 10년마다 이사 다니. 전세나 월세 거주하는 사람은 훨씬 더 짧게 이사 다니는 이사의 민족인데, 이동의 민족인데 우리는. 그 집에 영원히 평생 살 것도 아니라면 결국 팔 걸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데 그건 결국 성장 가치를 봐야 되는데 성장 가치가 없는 지역에 있는 집을 얼싸안고 평생을 살겠다라고 자기에게 위안하며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 4분법 해라.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당신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고르고 있는 그 아파트 가격보다 투자 4분법으로 잘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10년 뒤에 비교해보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가스라이팅. 굉장히 위험한 소리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내러티브에 넘어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진보랑 보수가 있는가 저는 궁금하다. 일단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색깔이다. 어떤 비슷한 색깔이냐면 약간 컨서버티브 하면서 외교 쪽에서는 또 진보적인, 경제 정책은 좀 보수적이고 대외 정책에서는 진보적이고 노동시장 정책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 정책에서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친재벌 정책 쓴 거는 다 똑같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친재벌 정책 쓴 건 다 똑같고 또 부동산은요. 누가 잡아도 부동산 잡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50만 호 건설한다고 그러고 해서 그 세곡동, 내곡동 수서역 뒤에 거기 집 엄청 지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나라는요 주택가격 오르면 누가 잡아도 다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는데 MB 정부 때 집값 잡았던 건 경기가 나빠서 잡은 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을 잡은 거는요 경기가 나빠서 잡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경기 부양하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부동산 시장 부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보다는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지자체 단체장님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가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근데 서울의 역대 시장님들은 옛날 그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주택 공급을 굉장히 억제하는 NIMBY, Not My Backyard잖아요. 이게 내 뒤뜰에 뭘 세우는 건 안 돼. 딴 데 세워. 이게 우리 서울의 용적률, 평균 용적률이 주택 대비 그 위에 집에 몇 %를 갖고 있냐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서울의 용적률이 200%가 안 돼요. 굉장히 저밀도 도시죠. 실제로 강남이나 저기 서울타워나 이렇게 높은 빌딩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빌라의 숲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하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거기에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울시장 돼도 주택 공급을 화끈하게 늘리지를 잘 못하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분이 거의 유일한 예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보다는 주택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당장에 있어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우리 정부가 MB 정부 때 못지않게 국민 주권 정부가 좀 공급을 좀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솔직히 지금 급하게 한 채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청약 보시면서 인기 보셔서 알지만 되게 분양가가 옛날에 약속한 것보다 높지만, 그렇죠? 되게 높잖아요. 높지만 주변에 있는 기존에 지어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수도권 근처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 청약이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거기 물량도 아마 많이 늘리려고 들 것 같다. 정부가 거기 재정도 지원하고 해서 빨리 공급을 많이 해주려고 들지 않을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주택자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1주택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똘똘한 채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좋아. 인데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아 라고 생각되면 지금 호황장이 왔어요. 그래서 전부 옆으로 막 밀려나가면서 거래 안 되던 집도 거래가 되거든요. 이럴 때 잘 생각하셔서 미래 전망이 밝은 지역으로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다주택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게 정부가 세제 혜택 좀 주면서 팔라 그러면 그때 팔면 됩니다. 아마 이게 물량이 지금 없어서 시장에서 너무 물량이 잠겨서 다주택자들한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집 팔면 양도세 좀 면제해 줄게 라는 정책이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팔면 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홀딩, 지금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닌, 그들이 기다리던 장이 왔죠. 이제 도저히 시장에 매물이 없고 어쩌다 나오는 한 채를 사기 위해 수십 명이 덤벼드는 시장이 올 때는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을 늘리는 정책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 초에 이제 잘 다니던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때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위에 분이 왜 이거 그만두냐고 엄청 잡으셨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두 가지였는 게,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 분석가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2018년을 마치고 19년 초에 그만둔 이유가.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월급 안 받고 매일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책도 잘 되고 해가지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중에 내 돈 관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차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바쁘게 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팔짱가 봐.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팔짱가 봐 하면 사람들이 와서 홍 박사한테 와서 엄청나게 책 좀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이유가 작년 연말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2025년 시장 어떻게 보냐. 그래서 미국군 저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금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몇 달 지나서 그때 그 신문사 컨퍼런스에 담당 기자님이 왜 홍 박사님이 이걸로 책 안 쓰세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런 걸 느꼈나? 그때 왜 싸했나? 그때 분명 천슬라 그러고 막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금융시장이 미친 것처럼 미국장이 오를 때인데 미국은 조심해야 되고 금을 사야 된다. 어디서 그런 촉이 나왔나? 그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쎄했다. 뭐가 쎄한데요? 이게 한두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좀 불편함이 왔다. 그럼 그걸로 책을 쓰면 어떠냐? 이래서 쓴 책. 그래서
좀 뭐랄까요? 약간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 박사가 쎄하다고 느낄 때 왜 쟤는 저걸 쎄하다고 느끼고 방송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완전 떠먹여드리는, 오늘 떠먹여주는 TV를 나왔는데 떠먹여드리는 책이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책을 읽어도 운영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프리즘에 맡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